안녕하세요. 국립현대미술관 홍희지 학예연구사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주관하는 국제 심포지엄 미술관은 무엇을 연결하는가에 주제로 발제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점이 아쉽기도 하지만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이러한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것에 참여하고 발제하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을 만드는 데 많이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난 2년은 많은 부분에서 급속한 변화를 겪었던 시기입니다. 저희 발표는 이미지를 보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윌 스미스 주연의 영화 나는 전설이다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윌 스미스는 바이러스로 폐허가 된 뉴욕에서 혼자 살아남아 자신의 개와 함께 치료제를 개발하며 살아갑니다. 그의 집에는 많은 작품들이 걸려 있는데요. 저는 전염병 시대를 겪으면서 영화의 이 장면을 종종 떠올렸습니다. 모마의 작품 중 왼편에 보이는 것이 이제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그리고 오른편에 보이는 것이 이제 앙리 루소의 잠자는 집시가 걸려 있는데요. 그의 이제 거실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희망이 사라진 장소, 밤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도 그리고 볼 수도 없게 된 주인공은 개와 함께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닮은 루소의 그림을 걸어두었습니다. 뉴욕에 사는 주인공 로버트 네빌이 모마에서 가져왔을 이 작품들은 주인공의 심정과 상황을 대변하는 용도로 보여집니다. 결국 영화 말미에 집이 전소되면서 큐레이터로서는 좀비의 충격보다 더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는데요. 고흐, 루소, 키스 헤링 등등 대가의 작품들이 모두 불타 소실돼 버리고 맙니다. 저는 주인공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 마스터피스들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온 상황을 상상해보며 예술작품과 미술관의 역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시대를 맞아 태어나서 처음으로 학교, 미술관, 도서관, 극장을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고 매일같이 일상적으로 개방되었던 공공공간들이 문이 닫힌다는 것은 여행이 불가능해진 것보다 더 위급한 상황임을 인식하게 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술관에 간다는 것, 그리고 공공의 역할, 디지털로의 이행, 그리고 플랫폼의 다변화에 따른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고민해보고 실행해보는 시기였습니다.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의 경우 모마의 웹사이트에서 3D 인터랙션 화면으로 볼 수 있고 초고화질로 작가의 붓질까지 정교하게 볼 수 있게 되었지만 작품을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우리의 선택지가 되었을 때, 그리고 이것이 유일한 감상이 되었을 때 저는 미술관에서 작품을 감상한다는 것이 단순히 그 작품을 봤다 뿐만 아니라 집을 나서고 미술관을 가는 여정과 전시실 공간을 사유하는 것, 그리고 조명, 그리고 전시장의 온습도, 그리고 작품과 나 사이의 긴장감까지도 작품 감상의 일부임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의 확장과 동시대 디지털 문화의 온라인 환경의 변화에 따른 미술관들의 전략과 현재 상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 세계가 초유의 락다운을 경험하며 스크린에 머무는 시간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가상현실과 게임 플랫폼을 통한 만남과 함께한다는 감각은 그 시간을 버틸 힘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게임을 통해서 새로운 연대와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을 보았으며 몰입과 참여를 통한 다양한 게임적 경험은 가능성과 인식의 확장을 이끌어내며 현실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현실이자 일상을 이어가는 공간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게임 산업은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으며 게임은 더 이상 하위 문화, 불건전한 취미가 아닌 일상적이고 친숙하며 시공간을 넘어서는 보편적이고 친숙한 매체가 되었습니다. 가상세계는 현실 세계를 압도할 정도로 확장되었으며 IT 기업, 빅테크, 엔터테인먼트와 게임 업계는 메타버스를 주도하며 문화산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게임을 넘어 오락, 쇼핑, 사회, 경제활동을 연결하는 또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19년 비영리 연구단체 미팅룸의 공저 쉐어미에서 저는 뉴욕 현대미술관의 게임 소장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모마는 2012년 14점의 게임을 소장하면서 게임의 예술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그렇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게임의 예술성을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첨예한 논의를 촉발했으며 당시 게임을 과연 작품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부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소장해야 하는 것인지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소장품이 미술관에 입성하기까지 수많은 고민과 그 적절성에 대해서 당시 모마의 건축 디자인 분과 수석 큐레이터였던 파올라 안토넬리는 해당 게임들이 기계적인 메커니즘과 디자인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플레이어가 그 안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창조적인 측면을 추구할 수 있는 작품이라는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예술의 영역과 의미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게임을 소장품에 포함시켰으며 현재까지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러한 디지털 소장품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시대를 맞아 미술관과 미술관의 온라인 공간은 플랫폼과 공공재의 활용적 측면에서 미술관이 독립된 공간이 아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민주적인 공공의 장소임을 상기하게 되었으며 문화예술의 향유가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창의적인 활동과 문화예술 경험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모마가 소장하고 있는 팩맨이라는 게임 소장품의 전시 장면, 그리고 콘텐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건 모마에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제공하는 팩맨에 대한 작품 정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작품 소장과 작품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작품을 어떤 것을 소장할 것인지, 작품의 새로운 매체가 도입됐을 때 어떤 식으로 해제를 적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 중이었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게티 미술관은 SNS와 게임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질문과 관람객의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맷트위닝이라는 해시태그를 통해서 락다운 기간 동안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자신들의 소장품 중 자화상을 재현하도록 챌린지를 제안을 하였고 40만 점의 작품을 QR코드로 제공했습니다.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열광했죠. 게티 미술관은 닌텐도의 커뮤니티 게임 모여봐요 동물의 숲을 통해서 아트 제너레이터 기능이라는 것을 론칭하고 게티의 오픈 액세스 라이브러리를 있는 모든 이미지를 게임에서 사용하고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은 역시 즉각 반응했고 자신의 캐릭터에게 명화의 이미지를 게임 안에 있는 마이 디자인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옷을 만들어 입고 집안을 꾸미고 자신의 SNS와 해시태그에 함께 업로드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소장품의 활용은 단순히 소장품의 활용 측면에서 그치지 않고 커뮤니티와 연결된 감각과 사람들의 활력은 창의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자발적 참여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콘솔 게임보다 더 자유도가 높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제페토와 같이 소셜 네트워크가 결합된 메타버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오래된 개념으로 가상현실로 구현한 인터넷이라는 소설에서 처음 등장했고 2000년대 초반 혼합현실과 사이버 비즈니스 등의 개념과 함께 다시금 대두되었지만 최근에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이제 실제 생활과 동일한 활동, 재화 가치 창출, 공동의 경험 구축을 가능케 하면서 좀 더 확장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온라인 게임과 개념상 많은 특징을 공유합니다. 최근에는 포트나이트라는 게임 내에서 콘서트를 개최하면서 동시 접속 1200만 명을 이끌어낸 트래비스 스캇의 경우나 플레이어가 직접 자신의 맵과 컨텐츠,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 있는 로블록스 등이 이제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최근의 메타버스는 가상과 현실을 구분짓지 않는 융합된 세계 내에서 문화체험, 네트워킹, 디지털 연대, 경제적 활동 등의 높은 자유도를 부여함으로써 현실과 가상 공간을 넘나들며 새로운 세상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메타버스를 점차 게임의 형식 차용에서 분리시켜 본격적으로 현실로 진입시키기 위한 보다 전략적인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세컨 라이프나 초기 가상세계의 모델보다 현재 메타버스가 새로운 세대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이유도 이 두 개의 삶을 살거나 대체 현실을 사는 것이 아닌 동시에 양립 가능한 세계관이 자유롭게 현실과 호환되는 점 때문일 것입니다. 즉 현실에서 도피하거나
대안적인 세계가 아닌 이것도 나, 저것도 나인 동시에 스크린 안에 나와 현실의 내가 물리적인 제한이나 시차 없이 서로 교류하며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은 확장된 시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5세대 이동통신이 등장하면서 눈부신 기술의 발전과 함께 가상과 현실을 구분하던 디지털 이원론은 이제 디지털 트윈으로의 이행이 진행 중입니다. 많은 경제학자와 미래학자들은 미래의 소비자가 메타버스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메타버스에서 친구와 만나 쇼핑을 즐기고 가상세계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팁을 얻고 메타버스에서 구매한 아이템을 현실에서 배송받습니다. 과거의 또 하나의 세상을 표방한 디지털 공간은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의 감독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의 주인공 웨이드의 말처럼 사용자의 정의에 의해 따라 의미를 가지는 유일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어서 확장현실 XR,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새로운 세대의 등장과 함께 코로나라는 상황 동안 메타버스에 대한 진입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비대면 공연과 쇼핑, 각종 문화활동과 커뮤니티 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자유도가 높은 오픈월드에서 만나 일상적인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하고 제약 없이 만날 수 있으며 빠르다는 장점 때문에 10대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제페토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은 IT 산업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패션 산업과 함께 다양한 협업을 통해 생활 공간으로의 연결을 유도합니다. 졸업식에 갈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미국의 한 대학은 마인크래프트의 캠퍼스를 그대로 구현하여 졸업식을 진행하기도 했고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네트워크에 익숙한 세대들에게 메타버스는 타인과 연결되는 일상의 공간이자 현실보다 흥미로운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경 없는 기자회가 프로그램 개발자와 함께 만든 마인크래프트에 지금 보시는 이 검열 없는 도서관, 마인크래프트 내의 맵처럼 정치적인 이유로 검열당해서 각 나라에 시치 못한 기사들을 가상의 마인크래프트 맵에 모아놓고 볼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특정할 수 없는 가상 공간을 통한 불가능성의 극복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가상 공간의 활용과 게임적 상상력의 결합은 많은 가능성을 가능케 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합니다. 미술계 역시도 코로나로 인해 VR 갤러리, VR 아트페어, NFT 아트페어 등등 메타버스를 통해서 대화와 네트워크가 가능한 플랫폼을 선보였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비엔날레, 아트페어, 해외 인적 교류가 차단됐던 2020년을 지나서 디지털을 적극 활용하는 공급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디지털 공간에서 전시를 관람하거나 작품을 거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 즉 작품 제작, 운송 혹은 전송, 홍보, 판매,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구매까지 이것들이 디지털 내에서 가능한 메타버스의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초기 우리나라에서 세컨라이프보다 더 먼저 개발됐던 다다월드라는 메타버스나 세컨라이프에서 시도했던 물물교환, 재화가치 생산이 가상에서의 행위가 현실과 연결되는 개념에 집중했다면 최근 메타버스와 디지털 공간은 대체 불가능 토큰, 즉 NFT라는 가상 자산화 기술과 더불어서 디지털로 예술 작품을 사고 파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술 시장과 갤러리의 경우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이러한 기술을 적용한 온라인 프로젝트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베를린에 위치한 퀘닉 갤러리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앱을 다운받기만 하면 퀘닉이 기획한 온라인 경험을 통해 현실에서 할 수 없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천장에서 내려다보는 것, 그리고 모든 작품을 만지고 심지어 회화 작품도 만져보는 것, 그리고 조각의 위치를 바꿔보는 것, 그리고 작품을 타고 올라가는 것 등 가상현실에서만 가능한 방식의 경험뿐만 아니라 디지털 조각, 디지털 회화 등을 감상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폴 비릴리오가 지리의 종말을 언급한 것처럼 포스트 디지털 시대에는 가상 공간 안에서 상호작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지리학적 공간은 특별한 조건으로 상정되지 않는 것이죠. 이건 제가 2020년 경기도 어린이박물관과 함께 진행했던 동물의 숲 모두의 박물관, 저는 줄여서 모이라고 부르는데요. 한 장면입니다.
당시 모든 미술관이 문을 닫고 사람들에게 온라인 외의 모든 문화 향유의 기회가 차단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창의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던 시점에 진행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게임 플랫폼을 이용한 전시를 생각했을 때 크게 두 가지를 실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미술관에 가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게임이나 온라인을 통한 유사 경험이 해소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 이제 미술관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과 디지털 미술관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해야 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는 선택의 문제 하나가 또 다른 하나의 대체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경험을 살린 매체 특정적 상태에 따른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 전자책이 나왔을 때 누군가는 종이의 종말을 이야기했고 넷플릭스는 극장 시대의 종말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메타버스나 온라인 플랫폼이 현실의 무엇의 대체 혹은 종말이라는 1대1의 조건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접근과 기획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각의 결과에 따라서 현실과 가상의 결론을 정해놓고 이를 기대하는 것을 지향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콘텐츠 자체보다 이를 이용하는 유저와 관람객들의 디지털 문해력의 차이를 얼마나 나갈 수 있는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대에 따른 각기 다른 세심한 접근법에 대해 이해와 준비도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플랫폼에서 가능한 물리적인 미술관이 갖는 한계를 실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이는 섬 전체가 미술관인 미술관 섬으로 시작했습니다. 게임을 처음 시작할 때 섬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데요. 땡땡도 혹은 땡땡섬 둘 중에 선택해서 지을 수 있으며 저는 당시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경기도라는 이름으로 지금 왼쪽에 보이는 두 번째 눈에 총기와 어떠한 의지도 없는 아이가 하게사라는 이름으로 지어져서 제가 하게사라는 캐릭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물의 숲 안에서는 최대 2명까지 동시 접속해서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초점 없는 눈빛의 하게사 바로 위에 똘망똘망하고 아무것도 모를 것 같는 캐릭터가 관장, 디렉터였고요. 그것은 이제 8살짜리 저희 딸아이가 플레이를 같이 했습니다. 모이는 비행기로 섬에 내리는 순간부터 섬의 가장 안쪽 끝까지 모두가 미술관 섬이기 때문에 섬을 둘러보는 동선부터 야외 조각을 배치하는 전시실, 그리고 학예실, 그리고 수유실, 그리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보전 보건실, 교육실, 아카이브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사무동을 따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사무동의 학예실 로비이고, 그리고 이건 섬에서 내리자마자 맞이하게 되는 열 체크하는 곳, 이 위치까지 하나하나 고민하면서 6개월 동안 섬에 펜스 하나까지 제가 다 구매해서 위치시키면서 시노그래퍼 이세영과 함께 만들어 나갔고요. 그리고 그래픽 디자이너 봉환선과는 섬의 아이덴티티 작업, MI 작업, 그리고 돌아다니는 주민들을 위한 유니폼 등 아이덴티티 구축 작업을 함께 했습니다. 온라인 미술관의 좋은 점은 방문에 있어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장애인, 어린이, 노인, 해외에 거주하는 시차가 있는 관람객 모두 언제든지 어디든 방문이 가능하며 물리적인 미술관의 기능과 의미, 기존의 관습들, 예를 들면 관람객에 대한 정보, 시차, 국적, 관람 시간, 대상을 분류하지 않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을 제한하고 해당 국가나 도시에 대한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권력이나 권위가 없는 평등함이 존재하는 장소가 가능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하계사는 돈이 없는 캐릭터였어요. 그래서 관장에게 늘 돈을 빌려왔었는데 하계사가 돈을 어떻게든 노역으로 만들어내면 이제 도로 정비부터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하계사가 혼자 땅을 파고 강을 메꾸고 다리를 짓고 밑에 이제 도로에 제반 작업을 하고 작품을 제작하는 것까지 발열 체크까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일견 이제 저희 학예사들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비록 저는 체력이 약하지만
학예사는 어제의 일을 기억하지 않는 리셋 기능과 지치지 않는 체력을 가졌기 때문에 노동권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검열이나 타협 없는 미술관의 모든 부분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프로젝트였습니다. 결국 위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첫 번째의 경우에는 아까 이미 제가 결론을 내렸는데요. 질문의 전제가 잘못되었음을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깨달았습니다. 이는 물리적인 미술관의 경험이 온라인에 그것을 대체할 수 없으며 각각의 목적과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 각자의 장점을 살린 각기 다른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현재의 미술관은 생각보다 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갖고 있으며 미술관의 디지털화가 진행될수록 현실의 미술관이 놓치고 있는 새로운 보완점은 해결하는 대신에 디지털 소외나 디지털 문해력의 차이에 따른 새로운 갈등과 한계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느껴졌습니다. 흔히 디지털화는 다음 세대를 위해 선행된다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는 메타버스나 게임 플랫폼처럼 현재 존재하는 플랫폼 활용에 한한 이야기일 것이며 불과 1, 2년 사이에 유튜브의 작년 세대 접속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보면 온라인 플랫폼이 젊은 세대의 전유물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구글이 아트앤컬처 프로젝트를 시작한 게 2011년입니다. 박물관에 가지 않고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유물과 명화를 감상하는 시대에 맞춰 전 세계인들과 문화 콘텐츠를 공유한다는 구글 프로젝트의 디지털 콘텐츠 기획 및 접근성 확대 전략은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 미술관의 보편적인 목표이자 실행으로 이어졌습니다. 디지털화의 경우 단순히 전시나 이벤트를 촬영해서 온라인 플랫폼에서 지정학적 위치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다.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적인 사고와 이 모든 것들이 전면적인 디지털의 구동을 위해 마련된 제반 사항까지 포함합니다. 국내의 경우 코로나19에 대응해서도 보여졌지만 빠른 인터넷망의 구축, 높은 스마트폰 가입자 수,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비롯한 정보 연동이 기본이 되어야 선제적으로 효율적인 방식을 통해 상황을 통제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를 살펴보면 디지털화 전략 수립에 앞서 언급한 한국 인터넷 보급 상황과 와이파이 제반 시설이 구축되어 있음에 따라 온라인 전시 감상, 소장품 데이터 검색, 사전 예약 시스템 구축, 온라인 교육 콘텐츠 기획, 관객 모니터링, 그리고 내부 직원들의 전면적인 전자행정 시스템 또한 선제적으로 구축함에 따라 디지털 전략의 밑거름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를 좀 살펴보면 국립현대미술관과 동일한 행정 시스템과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인적 구성과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2019년 5월 미래전략 담당관과 박물관 정보학과를 신설했습니다. 2020년 12월 박물관 정보학과를 다시 디지털 박물관과로 직제 개편하고 학예연구실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도 역시도 이제 2025년을 목표로 디지털 박물관 구축 및 박물관 정보화 사업, 디지털 콘텐츠 기획을 준비해 나가고 있는데요. 최근 발표한 국립중앙박물관의 디지털 전략 2025를 살펴보면 주요 계획으로 실감형 콘텐츠 체험관을 조성하여 관람객들에게 기술 기반으로 구현된 콘텐츠를 소개했으며 2020년에는 게임 플랫폼인 앞서 언급한 마인크래프트 맵으로 중앙박물관 내에 있는 어린이 박물관을 구현하여 박물관에 가지 못하던 2020년 온라인상에서 관람객과 소통하고자 했습니다. 2021년에는 네이버사의 메타버스, 아까 언급한 제페토를 활용하여 온라인 가상박물관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동 청소년 교육과 연계하여 교육 플랫폼도 구축 및 디지털 미디어 재현과 공간 연출의 장점을 살려서 대형화, 입체화, 가상현실화를 통한 인터랙티브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또한 코로나 시기 이러한 시도의 연장으로 적극적인 MMCA TV와 SNS 플랫폼을 통한 활용을 적극적으로 진행한 바 있고요. 드론을 이용한 전시장 촬영, OTT 플랫폼과의 제휴를 통한 소장품 스크리닝 프로그램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진행되고 있는 멀티버스 기획을 통한 새로운 기술과 매체의 확장인 실험적으로 시도해 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해외 기관 또한 5개년 계획 발표를 리포트를 차근차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시대에 따른 새로운 계획들을 발표하며 준비하고 실행하며
결과를 공유하는 단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중 모마의 가상 관람, 버추얼 뷰라고 하는 코너를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미술관에 방문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미술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모마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입니다. 모마의 경우 모마 러닝을 통해서 소장품을 대상으로 학습 기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놨으며 학습 전용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작품의 특징은 물론 그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 그리고 그것을 통한 학습 방법,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자료까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마는 매거진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외부와 소통하는 창구를 개성하고 지금 보시는 모마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모마 R&D 페이지를 통해서 최근에 정치 사회적인 이슈와 국제사회에 함께 나아가고자 살롱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살롱은 AI, 분노, 개, 빅데이터, 백인 남성, 업무 환경 등과 같은 굉장히 일상적이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살롱의 형식으로 열린 행사를 주관하고 2시간 동안 하나의 주제에 대한 전문가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하고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이고 세심한 콘텐츠 기획과 활용은 2008년쯤 개설된 디지털 분과와 이에 따른 꾸준한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와 함께 기관의 의지와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모두가 디지털로의 이행을 자연스럽고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고 고민할 시간조차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기관은 디지털로의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디지털은 이분법적으로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어떤 콘텐츠와 플랫폼, 기술을 적용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맞춰지기보다 각 기관과 구성원들의 유연한 사고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VR, 메타버스, 인공지능 로봇의 활용에 있어 답을 정해놓고 기대하는 결과에 맞춰서 해당 기술을 준비하다 보면 그 유효성과 기능성은 너무나 짧은 수명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유연하고 열린 사고로 기술을 대하고 유엔에서 발표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와 같이 미술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지속 가능한 범위와 분야를 준비하면서 미래를 모색하는 인적 구성원들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2월 뮤지엄 넥스트의 주제로 열린 온라인 컨퍼런스 디지털 서밋에 참관했던 미팅룸의 황정인 편집장에 의하면 영국 테이트의 디지털 분과장 힐러리 나이트는 미술관의 디지털 전략에 대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미술관의 디지털 분과는 기관의 핵심 부서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코로나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은 관객과의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는 없어서 안 될 중요한 요소가 되었음을 직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이 전통적인 미술관의 경험과 어떻게 상호작용할지는 지켜봐야 하는데 그것은 기관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디지털 문해력의 문제가 조직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는 디지털 기술은 실제 환경과 경쟁하거나 그것을 대체하거나 손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그럴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디지털이 예술과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미술에 대한 경험을 어떻게 보완하고 지지하고 심지어 혼자만의 온전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지 이해가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디지털 기술이 궁극적으로 관객의 방문을 향상시키며 관객에게 더 심오하고 몰입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더 오랜 기간 동안 관객과의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술관은 사람을, 기술을, 관계를, 세대를 연결하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보다 민주적이고 보다 날카롭게 사회 문제와 글로벌 이슈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미술관이 박물관과 다른 점은 동시대의 긴급함을 생생하게 공유할 수 있다는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면할 수 없는 것이죠. 미술관이 오너십을 이용자들에게 내어주어야 하며 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 다양한 목소리와 입장을 대변해줘야 할 것입니다. 이제 미술관은 기존의 인류유산의 전시, 연구, 교육, 향유를 위한 비영리 기관의 정의에서 좀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사회를 반영하는 참여기관으로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브롱스 미술관의 사회정의 큐레이터, 소셜 저스티스 큐레이터라고 직함이 되어 있는데요. 자스민 와히의 등장과 구겐하임에 신설된 바로 일주일 전에
뉴스로 저는 접했는데요. 구겐하임의 문화 포용성 선임 담당자라는 새로운 직제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이제 새롭게 등장한 타이 우드포크의 등장은 이러한 점에서 미술관의 역할과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인식의 변화와 실천은 분명한 차이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미술관은 다음 세대와 변화하는 현재의 요구에 어떻게 연결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기술 발전에 따른 다양한 방법과 전략, 플랫폼 등을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적극 활용하며 보다 효과적이고 빠르게 반응하며 적용해 나가야 할지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전염병의 시대로 인해 고립되고 차단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이로 인해서 불거진 미처 알지 못했던 사회의 어두운 면모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미술관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적극 수용하며 더 촘촘하고 빠르게 연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오늘과 같은 이런 웨비나가 보다 많은 이들과 공유되고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